통상적으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정치 여담 야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내용,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도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소식, 그리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았다는 소식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 심사가 오전 10시 반에 시작돼서 오후 1시 35분쯤 종료됐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영장 심사 기록을 다 검토한 뒤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오늘 오후 늦게 결정이 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에 들어가기 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를 처리했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청와대랑 인사 관련해서 소통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성실히 임하도록 황교안 하겠습니다. 씨한테 질문지 전달하신 적 있으세요? 박상혁 행정관의 산업부 관계자가 소통한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모든 것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영장에 담긴 내용을 부인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상의했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SBS의 혼영재 법조팀 기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혼영재 기자, 먼저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형사 6부에서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란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이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가 초기 때 새롭게 정부를 취임하고 산하 기관장들을 새롭게 선임하면서 네. 기존에 있던 박근혜 정부 당시 임기가 보장된 산하 기관장들을 그 사표를 쓰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내정된 사람들을 새로 채용하라. 이렇게 압박을 넣었던 정황을 담은 게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입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지난 13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오늘 영장 심사가 진행됐는데 이게 벌써 꽤 오래됐군요. 2019년 1월에 국민의힘의 전신정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리고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사실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슷한 게 환경 블랙리스트 사건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2019년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고발됐을 때 기소를 이미 했거든요.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예. 3년 동안의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올해 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이죠. 예, 정의환경부 장관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났고요. 그런데도 이제 산자부 사건의 경우 고발장이 들어온 지 거의 3년 훨씬 넘게 진행됐는데 올해 3월 들어서야 첫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이건 검찰이 이런저런 수사와 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만한,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뜻입니까? 뭐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자신 있으니까 영장 치지, 이상한데, 그런데 이거를 영장을 칠 리는 없죠. 만약에 네. 영장이 기각이 되면 앞으로 이제 수사는 더 나아가긴 쉽지 않을 거고, 당장 이제 야당에서도 뭐 무리한 정처, 검찰의 수사, 뭐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뭐 검수완박해야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뻔한데, 네. 검찰이 그런 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의 장관을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영장을 쳤다는 건, 이건 이미 나름대로 법리적 검토 끝나고 증거 확보가 다 됐다는 아마 자신감에 발로올 거예요. 이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라는 게, 저희도 항상 제가 방송 나올 때는 말씀드리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방해. 이게 사실은 거의 사문화나 대입다시피 한번 조항들이 네. 소위 말하는 전 정부 때 적폐청산 수사하면서 거의 전가의 보도처럼 이제 검찰이 꺼내들던 것들이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실무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것들은 아니에요. 이 정부 관련된 수사에서 많이 나오지. 근데 이런 거죠. 이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네. 앞서 홍 기자 잠시 설명했지만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거의 구조가 유사합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내보내고 싶은데 안 나간다. 그러니까 장관이 어이 나가게 하지, 이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으로 나갔고, 그거를 주도했던 당시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 나오면서 법정 구속이 됐고 수사 단계에서 영장 기각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나왔고 청와대에서 이걸 누가 주도했느냐? 당시에 균형인사 비서관 거기도 유죄가 나왔는데 집행유예입니다. 왜? 당시 판결문 보면 이걸 비서관급에서 주도했다고 난 보지 않아. 이게 이제 법원의 당시에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기소가 비서관까지만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은 주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서 이제 비서관은 집유가 나온 거거든요. 그 사건을 고수라는 여기 대비해 보자고요. 그렇다고 하면 산자부의 장관인 백 전 장관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구조가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유죄를 피하기 쉽지 않을 거고 당시에 환경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영장 기각됐지만 1심에서 유죄 나와서 법정 구속돼서 쭉 간 거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 영장이 전격적으로 발부될 가능성 저는 기각될 가능성보다는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대단히 유사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뒷받침할 만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기각될 가능성보다 크다. 김태현 변호사가 이렇게 분석을 해줬는데 말이죠. 홍영재 기자. 네. 일단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입증 자료를 찾았다. 사퇴를 종용했다는 진술 같은 게 있었던 겁니까? 네, 아무래도 뭐 당시 산자부 공무원, 뭐 국장, 과장 포함 여러 공무원들의 진술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어떤 이메일이나 관련 내부 소통 방식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고 실제로 그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발전사 사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건데 발전사 사장들의 진술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2017년 9월에 산업부 국장이 호텔 1층 라운지로 불러냈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대정부 업무 담당 직원이 다시 사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SBS의 지난 3월 취재 결과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홍영재 기자가 보기에 오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현재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이 사건의 수사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발부 여부에 따라서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그 이후에 그 지금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최종 책임자로 현재는 영장 발부 상태에 있지만 그 이후에 영장이 청구된 상태고. 예, 청구된 상태고 예. 그 이후에 청와대 윗선에 어디까지 개입이 돼 있고 누가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영장이 만약에 김태현 변호사 네. 기각된다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했을 때 김은경 전 장관 당시 전 장관 기각된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 네. 그때는 이런 게 거의 처음이었으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헤쳐나가면서 하는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기각이 돼서 그냥 기각됐더라 하더라도 자 이거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고 우리가 보강해가지고 재판 과정 입증을 하자 하고 끌고 나갈 수 있었는 건데 지금 이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부 건이랑 거의 구조가 유사하다. 그 환경부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진술이랑 그건 구조는 다르겠지만 그대로 따라가서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전격적으로 지금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져가지고 영장을 쳤다는 얘기는 예전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증거 다 확보돼 있고 법리 사건 구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이건 검찰이 확보한 증거 관계에 있어서 뭔가 구멍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영장 기각되면 검찰의 수사가 앞으로 나가기는 조금 쉽지는 않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이 나왔다.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당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그런 내용이죠? 네, 어제 저희가 처음으로 보도해드린 네. 내용이었는데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고요. 네. 검찰에서 확보한 자료를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박상혁 행정관이었죠. 행정관이 산업부에 운영지원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과 청와대 의중을 사퇴를 종용한 청와대 의중을 전달하는 어떤 모종의 내용을
주고받은 자료를 검찰이 확보를 했고 검찰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의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박상혁 의원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그러면 박상혁 의원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의 최종 책임자이고 청와대로부터 무언가 종용, 지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박상혁 의원은 청와대 윗선이 있는지를 수사하는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행정관이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박상혁 의원이 현역 제1야당의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뉴스 가치가 높아진 건데 이거를 민주당 박상혁 의원 이게 아니라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전 박상혁 행정관이라고 놓고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경부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부 때 환경부 장관이 주도했다. 청와대는 누가 있었지? 당시에 신민숙 인사균형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산자부 장관 누구지? 백운규가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누가 주도했지? 신민숙 인사균형비서관 자리에 박상혁 당시 행정관이 들어간 거죠. 검찰이 보는 시각에는. 그러니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어쨌든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사람이 현재까지는 박상혁 당시 행정관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 박상혁 행정관이 행정관 그만두고 그냥 변호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1야당의 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정치적으로 조금 뭐 파장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똑같거든요. 당시에 뭐였지? 청와대 행정관. 그러니까 이게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수사 대상이 되면 그냥 가는 거지. 제1야당의 지금 의원이니까 어떡하지? 하지 말까? 이거는 검찰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결대로 수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민숙 인사균형비서관의 유죄 나올 때도 법원에서 당시까지만 기소가 됐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유죄 판단하지만 판사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이 최종 윗선이라고 보지 않아. 누구에게 지시를 받은 것 같아. 그거 누군지는 검찰에서 기소 안 하니까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당신은 법정 구속 안 하고 집행유예를 풀어줄게. 이거거든요. 법원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같은 저 맥락에서 보면 예. 과연 뭐 지금은 의원이지만 당시 행정관이 위에 선임 행정관도 있고 비서관, 수석, 실장 쭉 있는데 이걸 행정관이 그냥 주도했겠느냐. 이게 검찰의 의심일 거고 결국 윗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까지로서는. 박상혁 의원이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신분이 있잖아요. 참고인이냐 피의자냐. 현재 뭐 확인된 게 있습니까? 현재 박상혁 의원이 입장문을 오늘 오전 SNS에 올렸는데요. 네. 박상혁 의원이 SBS가 취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쳤는데 방에 없었다. 만날 수 없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해외 출장 중이었다. 네, 몽골에 출장 예. 중이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저희가 취재할 때는 연락 닿지 않았는데 예. 저희 보도가 어제 나오고 나서 오늘 오전 SNS에 지난 6월 7일 지난주죠. 검찰에서 산업부 전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었다고 썼습니다. 또 자신은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일단 박상혁은 본인은 참고인 신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의정활동에 충실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 이것을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SBS 취재 기자들이 이걸 확인한 그 과정은 뭐 취재원 보호 때문에 얘기는 못 하는 거죠? 예, 당연히. 어쨌든 간에 박상혁 의원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이 된 거고 박상혁 의원을 통해서도 또 확인이 된 거네요. 네. 그 부분은. 자, 그러면 박상혁 의원은 국회의원이고 네. 뭐 소환식이나 이런 건 당연히 조율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되든 발부가 되든 박상혁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뭐 그렇지 않겠어요. 참고인 조사? 근데 뭐 글쎄 뭐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뭐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박상혁 의원은 참고인이라고 본인이 얘기하기를 하니까. 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검찰이 진짜 수사를 할 때 참고인으로 소환했다가 진술 받아보고 자 지금부터 피의자로 전환합니다. 이거 뭐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참고인이라도 끝까지 참고인인 경우도 있고 이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언론에 보도 난 거 이상은 저는 당연히 알지 못하지만 환경부 건 산자부 건 이게 구조가 비슷하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미숙 당시 산자부 인사균형비서관 자리에 이제 박상혁 당시 행정관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박상혁 현 의원이죠. 당시 행정관도 검찰이 피의자로서 전환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결국에 나중에 유죄 나오는데 이걸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 패턴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아마 박상혁 의원도 잠정적으로는 검찰에서 뭐 피의자로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비슷하다는 전제에서요. 박상혁 의원, 이게 참고인과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조사하다가 그렇죠. 참고인을 조사하다가 얼마든지 피의자로 전환시킬 수는 있지만 그건 저는 전제를 맞습니다.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 아닙니까? 뭐 그렇긴 예. 한데 지금 뭐 정확한 거는 참고인 단계인지 참고인 신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박상혁 의원의 얘기지만 조사를 하다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검찰은 피의자로 전환해서 다시 이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위법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설사 판곤일 수는 있겠으나 언론 보도된 것처럼 박상혁 의원 당시 행정관이 자료 넘겨서 전화하고 이런 게 맞다고 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신미숙 인사균형비서관의 역할을 박상혁 전 행정관이 했다고 하면 이건 전 피의자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라는 거죠. 예. 전체는 깔려 있는 겁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배국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오늘 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더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인지 청와대 윗선까지 가는 것인지 아니면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인지 오늘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수사, 여성가족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당의 공약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사건도 있는 모양이죠.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좀 속도가 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진행됩니다. 이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의혹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예. 설명드리면 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말에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자신들이 공익제보를 받았다면서 그러면서 그 기자회견에서 오픈했던 게 그 여가부 내 그 여가부 직원 간의 이메일이었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을 보니까 작년 7월에 차관 주재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 대한 피드백을 달라고 하면서 다만 이 회의에 대해서 새로 보고서를 만들 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 이게 공약이라는 내용을 얘기하지 마라. 대신 이건 여가부의 중장기 정책 과제임을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인지시켜라. 그러니까 이 공약이라는 워딩 때문에 하태경 의원은 그 공익 제보가 촉발되게 됐고 이것은 여가부에서 그 당시가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선 과정이든 대선을 승리를 돕기 위해서 여가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자막에 나오는데 중앙선관위가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 등 2명을 고발했다.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선관위 차원에서도 당시 기자회견 이후 자체 조사를 했고 이거는 수사기관에 맡겨봐야겠다라고 판단하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이 내용은 홍영재 기자가 또 직접 취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말이죠. 조금 전 화면에 나왔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주장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성가족부 측의 입장 저희가 차례로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여가부 차관이 회의를 열고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급 과장급 직원 대상으로 정책 공약 개발을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29일경 차관 주재로 정책 공약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뒤 여가부는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이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자료를 8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공약 회의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 회의의 본질은 저희가 4월부터 해온 중장기 정책과제 회의의 일환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반응은 일관된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공약 회의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렸고 이 회의의 본질은 장기적인 정책과제 회의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게 여성가족부의 반응인 것 같은데 검찰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거는 여당의 공약을 만들기 위한 회의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검찰은
물론 최근에 지난주 저희가 확인한 바로 지난달 말에 검찰에서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과 차관을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네. 검찰은 일단 고발장이 들어왔으니까 당시 이제 피고발인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는 거고요. 일단 의심은 갖고 있겠죠. 다만 이제 검찰에서 실제로 여가부 내에서 그런 공약 개발을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이행했다는 움직임이 있는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저희도 좀 취재 중입니다. 예, 어쨌든 중앙선관위가 전 차관 등 2명을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는 검찰처럼 수사권을 가진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는 확인했다, 그런 의심이 있다, 이렇게 선관위 판단한 건 아니겠어요? 선거 끝나면 예. 온갖 고소고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법 관련해서. 예. 그중에서 속단 말로 국회의원이 배지가 떨어지는 가장 형량 크게 나고 유죄 확률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선관위 고발건이에요. 네. 후보자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한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1차로 봤더니 왜냐면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선관위가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거든요. 봤더니 이건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선관위가 검찰로 고발한 건, 이게 사실은 확률적으로 유죄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뭐 아직까지는 이게 사실관계가 진짜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선관위가 당시 차관 2사람을 고발했다는, 그것도 중앙선관위가, 이건 저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닌 거죠. 확률적으로 보면 선관위 고발건이 이게 시민단체 고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선관위 고발건이라는 그 이유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의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전 장관, 전 차관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민주당으로부터 이런 공약을 좀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느냐,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그 부분 또한 핵심이죠. 예. 결국에 당시 여당이 민주당 내지 또 정부로부터 대선을 도와줄 것을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았는지, 이걸 밝혀내는 게 검찰의 가장 수사의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총선 과정, 2016년 총선, 박근혜 정부 시절 치러진 총선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 이루어졌던 지난 2020년 총선, 이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느냐, 이것도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네, 얼마 전에 이게 보도가 나왔고 저희도 보도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사실 고발장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총선과 관련된 부분은 2020년이나 예. 2016년 총선과 관련된 여가부의 총선 공약 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인지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압수를 하다 보니까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도 그 당시 여가부가 총선 공약 개발에 관여한 정황이 있고 이걸 좀 수사를 해봐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잠시만요. 김태현 변호사한테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사문화된 법조항인 줄 알았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 때 검찰이, 특검이 이거를 적용을 했고 대부분 유죄가 나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저는 이번 여성가족부의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뒷받침했다, 공약을 만들어줬다는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보면서 당정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따지고 보면 여성가족부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처와 여당은 항상 당정회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정말 이렇게 보면은 공약을 만들어준 거고, 이렇게 보면은 공약과 관련해서 이 정책 관련한 회의를 한 것이고, 이건 정말 좀 어렵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지금 어쨌든 법이 있고 판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검찰이 그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법원 재판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는 저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예전에 이게 권성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거 소수 의견, 합헌이라고 소수 의견 쓰면서 잘못하면 정치보복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칼이다, 이런 네. 의견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는 저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있으니까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이 공약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영진 앵커처럼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니 당정청 한 몸이라며, 여당이나 정부나 같은 편 아니야? 청와대나 여당 같은 편 아니야? 아이 그거 좀 공약 좀 하고 정책적으로 같이 갖기로도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정말 그 3.15 부정선거에 악몽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차피 당정청 한 몸이고 여당하고 청와대 같은 편이고 정부하고 여당 같은 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정부나 청와대가 단 1도 손가락 하나라도 담그는 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얼핏 보기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대통령이 그것도 못해?
장관이 그 정도도 면 어차피 한 몸인데 라고 생각되더라도 선거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벽을 쳐놓고 있는 거예요. 네. 단 손가락 하나만 담궈도 이거는 공무원이 선거를 개입한 거고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행커처럼 그렇게 야 이거 당정청 공약개발 할 수 있잖아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선관위는 이걸 엄격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드린 거는 네. 여성가족부가 이랬다면 여성가족부만 이랬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모든 네. 부처와 다 회의를 하는데 예, 그럴 수 있죠. 그거. 이런 정책과 관련한 회의 네. 이것이 여당의 공약에 그대로 반영이 됐느냐 뭐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려운 수사가 되겠네요. 이거는 어떻게 예, 보세요? 뭐 근데 이거는 예. 기본적으로 내부 제보가 있으면 쉽지가 않아요. 아마 여성가족부도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내부자의 어떤 제보 같은 게 있어서 시작된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결과적으로 예. 민주당으로부터 요구가 있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줘서 빨리 제출해 줘야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사가 보도가 한번 얼핏 있었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거 전부 다 뒤져가지고 지금 검찰이 사실은 만약에 내부 제보라든지 그런 거 없는데 전부 검찰에서 야 한번 다 볼까? 외교부부터 쭉 보자서 다 뒤지고 시작하면 이거 잘못하면 이건 보복 수사 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주행것처럼 그렇게 야 다른 부서 다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이게 만약에 수사가 되고 확대가 되려면 그건 진짜 내부 제보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예. 홍영재 기자, 취재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김태현 변호사가 말한 대로 이제 내부 제보가 확실한 진술, 우리가 그런 지시 받았다는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실제 이게 직권남용이 성립되는지 검찰에서 검토를 할 거고 뭐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여가부는 이제 없어지는 부서이다 보니까 예. 내부 직원의 제보가 조금 더 용이한 환경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글쎄요 다른 부처는 그럴 수 있을지는 저희는 회의적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홍영재 기자가 또 나왔으니까 아까 취재원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 박상혁 의원은 검찰이 언론에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이게 검찰이 언론에 흘린 거다 이렇게 박상혁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뭐 취재 윤리와 어떤 취재원 보호 또 그리고 크로스 체크를 네. 늘 기본적인 그 취재 원칙들을 준수하면서 취재를 했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을 만들어줬다는 의혹,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혹도 상당히 많을 텐데 말이죠. 김태현 변호사, 이제 이런 사건, 이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한다. 그리고 검찰 수사권이 9월부터는 2개로 줄어들잖아요. 네. 그 전에 마무리하겠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 예. 뭐 속도 조절도 하고 예. 어차피 시간 많은데 뭐 좀 천천히 할 수도 있는데 아유, 맞네요.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4개월 남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쭉 표로 정리된 거 보시면 이미 다 나와 있던 거예요. 대장동 개발이요. 뭐 오늘 아침 일부 언론 이제 단독 보도 보면 이미 작년 11월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피의자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제 대선 때문에 조사는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에서 정권 바뀐 다음에 야 뭐 없어? 뒤져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저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예전에 고소고발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시각에서 보면 원래 예전에 했어야 되는데 윗선에서 틀어막고 있어서 못하던 거를 그 풀어막고 있는 기자가 딱 그 막고 있던 게 없어지니까 그냥 저희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단지 4개월 있으면 수사권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저희가 마무리 지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뭐 검찰의 수사 속도는 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습니까? 저런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각 검찰별로 좀 나뉘어져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홍영재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검찰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까?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주 전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이후 그 다음 날 이제 일부 검사장 인선 발표가 있었고, 그럼 조만간 부장급 검사들도 인사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사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죠. 아직까지도 3주 동안 이제 지금 그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그 여가부 장관을 소환하고 또 백운규 장관에 대한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거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런 기반이 되는 사건들을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서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홍영재 기자와 함께 속도를 내고 있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법원의 영장 심사,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